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대면 동영상을 하게 돼가지고 강의 또 촬영을 합니다. 자, 이제 재활 공급에서 간주 공급 파트입니다. 간주 공급 파트. 재활 공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것도 좀 보면서 할까요? 목차를. 자, 재활 공급은 이제 재활 실질적 공급, 그리고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간주 공급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간주 공급. 그럼 간주 공급에 대해서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세법에는 간주라는 용어가 있고, 그리고 의제. 간주랑 의제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리고 추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간주와 의제는 같은 말이고요. 추정은 다른 말이에요. 간주와 의제는 어떤 뜻이냐면, 뭐로 본다 그 얘기예요. 뭐로 본다. 뭐로 본다? 뭐로 보면 반증을 갖다 대서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 이게 간주입니다. 간주. 의제 같은 말이고, 뭐로 본다. 뭐로 보는 순간 반증을 갖다 대서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 그럼 추정은 뭔데? 추정. 먼 것 같다 그 얘기예요. 먼 것 같다. 먼 것 같다라는 얘기는 반증을 갖다 대면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게 추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간주 공급, 책에 따라서는 실무서적에 보면 공급 의제라고 쓰여져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간주와 의제는 같은 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 의제 혹은 간주 공급이라는 얘기는 공급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공급으로 본다. 그럼 공급으로 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공급으로 본다는 얘기는 부가세를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가세를 과세를 하겠다. 그런데 왜 간주 혹은 의제라는 표현을 썼을까? 자, 이렇게 유추해보면 괜찮겠죠? 재화의 공급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세법 규정에 의해서 간주라는 말을 붙여서 공급으로 간주 의제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간주 공급, 공급 의제.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급으로 보겠다. 즉 과세를 하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급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많이는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자, 조금만 보면 자기의 특정 사업을 위해서 공급을 했을 때 자가 공급, 그리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나의 특정 사업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 자가 공급, 나를 위해서 썼다. 자가 공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가 공급에는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면세 사업으로의 전용, 그리고 비용용 소형 소형차로의 전용,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맞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나 또는 사용인이 사용하도록 해줬다. 그러면 개인적 공급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 이렇게 표현해요.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간주 공급이 여러분 빨간불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빨간불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이 판매 목적 자기의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그러는 이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입니다. 공급 의제 간주 공급의 취지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제외하고는 취지가 다 동일합니다. 취지가 다 동일해요.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고 나머지 취지부터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취지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여러분들 고시생들도 아니고 그런 강의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면세 사업으로의 전용, 면세 전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를 가지고 어떤 취지, 어떤 목적이 이해가지고 공급으로 간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면세 전용입니다. 면세 전용.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 및 부가가치세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용량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들이 되죠. 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 묻고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가면서 분석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목적까지 그런 깊이 정도까지 강의를 진행할 건 아니고요. 자기 생산 취득 재화라는 얘기는 내가 생산했다. 혹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왔다. 매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생산 과정 혹은 매입해오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매입세액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랬는데 그걸 면세사업 및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했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과세 안 되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부가세는 제로섬 게임이라 했거든요. 매입세액 공제받는 사람이 있으면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이 된다고. 제로섬 게임이요. 그런데 내가 생산 취득하는 재화를 위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매출세액으로 납부가 이루어져야 또이 제로섬 게임이 되는데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위해서 써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하겠죠.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았는데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받은 걸 다시 개낸다, 토해낸다. 그런 개념이 간주공급의 취지다. 즉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공급을 의지해서 추징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왔어요. 과세 사업을 위해서. 즉, 내가 과세 사업을 쓰려고 물건을 사오면서 매입세액이 10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 매입세액 10원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받아 놔놓고 과세 사업에 안 쓰고 면세 사업에 쓴 거예요. 면세 사업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깃집을 운영을 해요. 근데 식육식당이에요. 식육식당은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 겸용사업자의 제일 대표적인 형태겠죠. 그죠? 고기를 사러 가가지고 고기 한 판때기 사면서 돈 10만 원 결제 한번 하면 그때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 임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라고, 면세. 그래서 카드를 딱 긁으면 부가세가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 그 고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상차림비라고 하죠. 상차림비. 그죠? 초장집 있잖아요. 그죠? 상차림비라 가지고 인당 얼마씩 받고 여기서 이제 불판에서 고기 구워 먹고 술도 먹고 안 합니까? 여기는 부가세가 붙는 과세예요. 과세. 그래서 여기는 카드를 긁으면 부가세가 붙는다고. 식육식당 입장에서는 고기만 파는 거는 면세, 상차림비는 과세, 면세와 과세를 겸용하래. 그래서 겸용사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식육식당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식육식당에 과세 사업을 위해서 물건을 사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떻게 예를 들 거냐? 불판에 앉아서 고기 구워 먹는 손님들이 너무 덥다는 거야. 너무 덥다 그래서 에어컨을 100만 원짜리를 하나 사와요. 에어컨 100만 원짜리를 하나 사오면서 부가세 10만 원을 나는 공제를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소비용 부가세 제도에 입각해 있잖아. 중간재 자본재 분문하고 전부 다 매입세 공제해 주니까 내가 식육식당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사오는 것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받아 놔놓고 에어컨 바람을 고기로 쏘는 거예요. 면세 사업으로.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애초부터 고기에 쏘려고 사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불판 앞에 앉아있는 손님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산 게 아니라 애초부터 고기를 시원하게 해주려고 에어컨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면세 사업을 위해서 물건을 사온 거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가세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세법상 제반 의무를 부담하는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라고. 그래서 부가세 계산 구조가 매출세, 매입세, 납부세 계산 구조로 이루어질 때 면세 사업자는 000이라 했잖아. 강의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고. 즉, 애초에 사올 때 면세 사업에 쓰려고 사왔으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을 거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과세 사업에 쓸 거라고 사와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면세 사업에 쓴다. 그 얘기예요. 이건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애초부터 면세 사업에 쓰려고 사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을 건데 과세 사업에 쓸 것처럼 사와가지고 면세 사업으로 돌리면서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과세 사업에 쓰다가 면세 사업으로 돌리는, 전용하는 이 시점에 부가세를 추징하겠다. 그 얘기예요. 애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추징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추징을 할 건데?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야 되겠지. 매입세액 10원이 있잖아요.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납부세액 계산할 때 매입세액에서 10원을 빼버려야지. 그래야지 추징하는 논리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차감하는 거지. 그지?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대.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줄이는 게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럼 차감하는 게 매입세액이네. 차감하는 매입세액을 줄인다고. 빼기를 빼기 한다고. 그러면 더하기가 되겠죠. 매입세액이 차감하는 거잖아. 그 매입세액을 줄인다고. 그러면 빼기에 빼기니까 더하기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하겠다. 어디에다가 붙여서? 매출세액에 붙여버려가지고. 즉,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논리지만 그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매출세액에 더해가지고 추징을 하겠대. 그럼 매출세액에 더한다는 얘기는 매출세액의 숫자가 있다는 얘기잖아. 매출세액의 숫자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건 없거든.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진 걸 의제, 간주해가지고 과세하겠다. 그래서 간주공급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추징하는 논리, 즉 매입세액 공제받은 걸 다시 추징하는 논리, 그게 간주공급이다. 그런데 그걸 매입세액에서 조절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조절하더라.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진 걸로 간주한다. 간주공급이다. 이런 걸 우리는 면세전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간주공급의 취지입니다. 됐죠? 됐죠? 그리고 우리는 전단기 세액공제법에 입각해서 세금계산 수문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공급으로 과세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공급이 이루어진 걸로 의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 조금만 더. 간주공급의 취지는 애초에 공제받으면 안 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추징하는 논리가 됐다. 그러면 애초부터 공제를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데? 애초부터 공제를 안 받았다면 추징할 것도 없지요. 됐죠? 그죠? 이게 간주공급의 취지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면세전용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전원용이에요.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자, 간주공급의 면세전용, 자가공급의 면세전용, 그 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전용. 요거 볼 거예요.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전용. 택시회사가 영업용 택시를 구입한 후 직원 출퇴근용, 업무 출장용 등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죠. 그죠?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전용.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규정부터 봐야 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부가가치세법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가세를 붙었다.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 임차, 리스나 렌트하면서 부가세를 붙었다.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 유지, 기름값 혹은 수리하면서 매입세액이 붙었다.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도대체 뭐냐? 그 얘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은 아닐 비자를 써요. 그래서 영업용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영업용은 뭔데? 영업용은 회사의 영업팀에서 타고 다니는 차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있는 차들, 뭐 아반떼, 소나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세법에서 얘기하는, 부가세법에서 얘기하는 영업용 차는 뭔데? 택시 회사의 택시, 렌트카 회사의 렌트카, 장의 차량, 그리고 캡스나 세콤의 출동 차량, 이런 것들이 영업용 차량이에요. 그러면 택시 회사, 렌터카 회사, 이런 회사의 차량이 아닌 일반 회사에 있는 차는 인사팀에서 타든 기획팀에서 타든 영업팀에서 타든 전부 다 비영업용이에요. 다시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 구분은 영업팀에서 타가는 차는 영업용, 영업팀이 아닌 팀에서 타는 차는 비영업용,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다.
택시회사 택시, 렌터카에서 렌터카, 장의차, 출동 차량, 또 뭐 운전학원의 연수 차량 이런 차가 아닌 건 전부 다 비영업용. 일반 회사에 있는 차량은 전부 다 비영업용 차량이다. 그죠? 자,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금 불공제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엔드의 요건이에요. 엔드의 요건. 비용용이면서 소형 승용차여야 됩니다. 비용용이면서 소형 승용차. 그러면 소형 승용차는 도대체 뭐냐?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자동차를 얘기해요. 그러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자동차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데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얘기해요.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그러면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비용용 소형승용차 규정에 해당이 될 수가 있네요. 그럼 해당이 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럼 정원이 9인승이다. 그러면 8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이 안 되네. 그러면 비용용 소형승용차에 해당이 안 되네. 그럼 이 규정을 적용을 안 받네. 이 규정을 적용을 안 받으면 부가세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되죠? 자, 그래서 소형승용차는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야.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내인 것으로서 길이 3.6, 폭 1.6 이내인 것을 제외. 배기량이 1000cc 이내인 것으로서 3.6, 1.6 이내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경차라고 표현해요. 경차. 길이 3.6, 폭 1.6. 높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경차들은 법에 높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 확보 차원에서 높죠, 제법. 제법 높다 보니까 조금 불안불안해 보이죠. 그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보면. 넘어갈 때 생기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시. 경차는 제외. 경차는 제외라는 얘기는 이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 이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그리고 시중에 보이는 차들 보면 카니발. 카니발인 경우에는 7인승이 있고 9인승이 있다. 7인승은 이 규정을 적용을 받고 9인승은 이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럼 7인승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9인승은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도 있어요.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는 막 달달달거리는 50cc짜리, 125cc짜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리터급 바이크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배기량이 좀 높은 거. 그래서 기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륜 자동차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본 적 있겠지만 오토바이 타본 친구들 알겠지만 원동기 등록증에 보면 125cc짜리 오토바이는 보면 다 124.1cc 혹은 124.9cc라고 125cc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400cc, 600cc, 리터급 바이크, 650cc, 리터급 바이크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차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이런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시대 상황이 이제 달라져가지고 전기차가 많이 나왔죠. 네, 전기차도 이런 적용을 받아요. 근데 전기차는 전격, 전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kW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기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자동차도 이제 시대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여기 이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그래서 비용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는 면세라 가지고 계산서를 발급해 줬던데 그럼 원래 부가세가 없는데 부가세 당연히 공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리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차를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비용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면 안 되겠지만 덤프 출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베코, 볼보, 벤츠 이런 덤프, 25톤 덤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리스 계약을 체결을 하되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 물건 넣어서 넘어오는 수입하는 거는 수입 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을 해줘요. 그럼 그걸 증빙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덤프나 출애라는 승용자동차가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버스 이런 거. 버스 이런 것도 승용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다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용달, 포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리고 봉고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그럼 비용용 소형 승차의 전용은 뭐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용용 소형 승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공제를 안 한다 했거든. 그러면 비용용 소형 승차의 전용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처음에 사올 때 영업용으로 사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택시회사에서 소나타를 한 대 산 거예요. 소나타 한 대 샀는데 왜 샀냐면 택시로 쓰려고 샀어요. 택시로 쓰려고 샀으니까 영업용으로 산 거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비영업용으로 돌린 거예요. 즉 소나타를 택시회사에 택시로 사용하려고 사놔놓고 사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비영업용으로 전용을 한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이 소나타를 사장이 개인적으로 타려고 샀다. 즉 비영업용으로 쓰려고 샀다. 그럼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을 거예요. 못 받았을 건데 택시로 쓸 것처럼 사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놔놓고 비영업용으로 돌렸다. 즉 이 시점에 공급이 이루어진 걸로 간주의제해서 애초에 매입세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걸 받은 걸 추징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하나만 더. 애초에 매입세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았기 때문에 추징하는 논리라네. 그러면 애초부터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야? 안 받았더라면 추징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세형경사 발급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됐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앞으로. 자, 우리 간주공급의 자가공급 중에 면세점, 비영업용 소형수차와 그 유지를 위한 사용한 경우 다 살펴봤어요. 하나 남은 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맞출인데 나머지가 취지가 같기 때문에 나머지부터 먼저 본다 그랬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뭔데? 사업 관련해서 생산 지득한 재화를 자기 사용인을 위해서 사용했다. 개인적 공급.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썼다. 사업상 증여. 요 얘기예요. 우리 회사가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예요. 노트북을 만들 때 여기저기서 부품 사오면서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노트북 완성된 걸 이제 판다고. 팔면 이제 매출세액이 발생하겠죠. 그럼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대등하게 이렇게 또이또이 되면서 제로섬 게임이 되겠죠. 그런데 이 노트북을 만든다고 애초부터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아놔놓고 내가 이 완성된 노트북을 집에 갖고 가서 혼자 쓰는 거예요. 혹은 우리 와이프를 갖다 줘가지고 쓰라고 주는 거예요. 혹은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쓰라고. 그게 자기 또는 사용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제로섬 게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애초부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해요. 그게 개인적 공급이에요.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 이거는 뭔데? 자, 노트북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세 공제를 부품에 대해서 다 받아놔놓고 이걸 제로섬 게임이 되도록 매출세액이 발생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래처 사장 갖다 주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 그러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죠? 이걸 우리는 사업상 증여라고 표현해요. 사업상 증여. 그럼 여기서 이런 거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 회사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노트북을 거래처 사장을 왜 갖다 줬냐 이거예요. 거래처 사장을. 왜 갖다 줬겠어요? 예뻐서? 아니죠. 그죠? 이거를 위해서죠. 그죠? 이걸 얘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데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 혹은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 이런 목적으로 지출하는 걸 세법에서는 접대비라고 표현해요.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법률용어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접대비의 용어는 특정인에게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라고 표현해요. 그때 특정인이 지금 거래처가 되는 거죠. 거래 상대방의 특정인, 거래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을 했죠. 업무와 관련해서 이거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두텁게 하기 위해서 지출한 거예요. 이게 접대비라고. 이 접대비라는 용어가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용어로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용어를 이렇게 순화시켜가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표현하고 이 용어는 과거의 접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접대 목적으로 지출을 했대. 나중에 공부할 건데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노트북 만들면서 매입세 공제 다 받아놓고 접대 목적으로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애초부터 접대 목적으로 줄 거라고 생산했었으면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을 건데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아놓고 접대 목적으로 주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 여태까지 받았던 매입세 공제액을 다 추징하겠다 그 논리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살펴봅시다. 자,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가 되죠. 그죠? 자, 개인적 공급.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 개인적 목적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 소비. 개인적 목적. 집에 가서 썼다고. 그 밖에 다른 목적. 와이프 줬다고. 혹은 직원들한테 준 것이. 그 밑에 나오네.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에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사용인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세법에 사용자와 사용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용자는 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 사용인은 직원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사업상 증여는 뭔데?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 이걸 우리는 사업상 증여라고 표현한다. 됐죠? 자, 조금만 더 읽어봅니다. 화면 잘 보이죠? 그죠? 화면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교환 PPT 교환을 올릴 거니까 출력을 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용인에게 사용 소비하더라도 개인적 공급을 보지 않는 예외, 즉 직원들한테 공짜로 주더라도 개인적 공급을 보지 않겠다. 그럼 결론. 개인적 공급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는 부가세 추징을 안 하겠다. 추징을 안 하겠다. 즉 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지. 넘어가 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는 실비 변사 목적이거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사업을 위해서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자, 이건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가정합니다. 자, 공사판에서 일을 시켜요, 직원들한테. 그죠? 자, 화이마를 안 씌우면 머리가 깨질 거예요. 그죠? 옷을 안 입히고 헐떡벗기를 하면 옷에 몸을 다 상처가 날 거고. 그죠? 그 안전화를 안 신기면 발바닥에 못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신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어디서 사올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직원들한테 공짜로 주면 이것도 부가세가 제로섬 게임이 안 되는데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추징하지 않겠다. 실비변상적 목적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까지는 추징하지 않겠다. 즉 의제 관주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라면 직장 연회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런 걸 세법에서 직장 연회비, 직장 문화비라고 그러거든요. 고위생들 상대로 강의하면 직장 연회비가 직장에서 연애하는 걸 장려하면서 돈을 대주는 걸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연회비와 직장 문화비는 요즘 대학생들 보면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어졌죠. 그죠? 라떼 이래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오면 수업은 거의 안 들어가고 동아리 활동이나 하고 말고 그랬었는데 군대를 딱 갔다 왔더니 동아리 활동을 안 하고 전부 공부를 하더라고. 취직 준비하고. 남아있는 동아리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동아리는 학회 동아리라 해가지고 저 공부하는 동아리 혹은 면접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저거들끼리 이제 스터디하는 그런 동아리 이런 것들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케팅 공모전 동아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남아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동아리 활동을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동아리 활동을 다시 하게 돼요. 동아리 활동을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게 돼요. 동아리 활동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볼링 동아리도 있고 요즘에도 시대 상황 달라졌으니까 골프도 안 치러 가겠습니까? 골프 동아리도 있고 등산 동아리도 있고 바둑 동아리도 있고 독서 동아리도 있고 뭐 있더라?
댄스, 스포츠, 동아리도 그거 하여튼 많습니다. 많아요. 막 활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신입사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인원이 많아야 이제 회사에서 예산이 많이 이제 책정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냐 이거예요. 요즘에 볼링 이런 거, 골프랑 테니스가 요즘에 인기가 주춤하대요. 코로나 시국 때 반짝 떴다가 요즘에 엄청 주춤하대요. 그래서 중구 장터 이런 데 보면 골프채가 막 완전 팔리지 않아 난리랍니다. 골프랑 이제 테니스는 이제 좀 주춤하니까 볼링 동아리를 한번 선택해서 가볼까? 아니,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 선택권이 없는데? 우리 팀장이 그 가입되어 있는 동아리에 억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팀장은 어떤 동아리 회원인데 독서 동아리.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독서 동아리를 들어가는 거지. 그럼 회사의 독서 동아리를 위해서 독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조그만 방이 있을 거고, 소파도 있을 거고, 텔레비도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럼 회사에서 그런 소파라든지 텔레비 이런 걸 사줄 거 아니에요. 그게 직장 연예비, 직장 원합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직장 연예비, 직장 원합이는 그런 거다. 그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소파라든지 그리고 텔레비 이런 걸 사와가지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거기에 갖다 놨다. 그럼 요것도 개인적 공급이냐? 이런 것까지는 개인적 공급을 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어디 있냐? 어디까지 했나? 자, 과란에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회사 체육대회, 야유회 때 체육복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회사 체육대회나 야유회 때 체육복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건 참고삼아 들어놓으세요. 제가 이제 실무 강의도 하러 다니니까 실무 강의 하러 가면 이 체육복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회사 입장에서 회사 직원들이 이제 다양심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체육복, 트레이닝복 이런 걸 맞춘다고. 트레이닝복 이런 걸 맞추면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닝 이런 거 어디 유니폼 맞추는데 이런 데 가서 단체로 맞추고 직원들이 입지도 않고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체육복 이런 거 예쁜 걸로 맞춰줘야 돼. 그런 예쁜 게 뭔데? 예전으로 얘기하면 한참 등산복이 유행했을 때 있죠. 그죠? 그럼 등산복 매장 고롱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라푸마라든지 게이토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등산복을 맞추는 거야. 등산복을 맞추게 되면 그건 회사 체육복이 아니에요. 회사 체육복으로 지급을 해야 부가세를 과세하잖아요. 그게 체육복이 아니면 뭡니까? 회사 로고가 찍혀 있어야지 체육복이에요. 회사 로고가 안 찍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회사 로고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아시아나, 가슴팍에 찍혀 있으면 그 체육복을 어디 입고 다니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안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부끄러워가지고.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안주머니 있는데, 혹은 여기 호주머니, 바지 주머니 바로 위에 조그맣게 회사 로고를 새기죠. 그죠? 그렇게 로고, 회사 사호가 표시가 돼 있으면 이제 체육복이에요. 그럼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간주공급으로 추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체육복 이런 거 예쁜 거 많이 지급한다고 들었어요. 한 벌 세팅하는데 또 100만 원어치 이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바지, 티셔츠, 그리고 바람막이까지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 동생이 예전에 몸담았던 회사는 보면 그 회사의 독특한 특징 문화 중에 하나가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경치가 좋은 지역에 이제 트레킹을 해요. 등산 말고. 등산 이제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버거우니까 트레킹을 해요. 2달에 한 번 혹은 석 달에 한 번 이래가지고 트레킹을 할 때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와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 동생이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 통영 바닷가 트레킹 한다 해서 통영 바닷가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혼자서 마이크로도 댕기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신청해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보니까 그 회사는 라푸만가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풀 장착을 해줬는데 돈 100만 원치씩 해줬다 하더라고. 예쁘더라고. 그렇게 하면 참 괜찮죠. 근데 예전에 제가 몸담았던 그 회사는 회사 추리닝이 이제 돌아가신 앙드레 림 선생님이 디자인을 했었어요. 디자인을 했었는데 아주 예전에 디자인했던 걸 계속 입다 보니까 그 당시 트렌드에도 조금 이제 흘러간 트렌드라 가지고 직원들이 입는 걸 좀 꺼려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 게 직장 연예비,
직장 문화입니다. 그죠? 자,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 조문은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다음 각 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게 어떤 건데, 동그라미 기억. 경주사와 관련된 재화.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가 있죠.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경주사 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뭐 선물 주는 거야. 그리고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이럴 때 직원들한테 선물 주는 거. 이런 것까지 과세하는 건 좀 과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이 정비를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선물, 이런 명목으로 주는 선물은 연간 1인당 10만 원까지는 부가세를 추징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또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연간 10만 원? 10만 원 그거 가지고 뭐 어떤 물건 받아가는데 뭐 제대로 된 물건이나 주겠나 회사에서 10만 원, 연간 10만 원. 그래서 조문을 두 개로 쪼갰어요. 어떻게 쪼갰는데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1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니은에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10만 원, 각각 10만 원. 기획에 관련되는 재화 10만 원, 니은에 관련되는 재화 10만 원, 연간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기획에 10만 원, 니은에 10만 원 각각 다 해당이 된다면 연간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까지 괜찮겠죠. 요거까지는 부가세를 추징하지 않겠다. 자,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경주사 때 뭐 재화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경주사 때는 뭐 회사에서 이제 돈으로 지급되죠. 복리후생이죠. 또 그럼 니은에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인데 명절 되면 예전 얘기부터 합니다. 명절 되면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냐면 직원들끼리 이런 팜플렛을 돌려요. 팜플렛에 보면 쫙 전자제품들이 있어요. 전자제품. 요 중에서 하나 받고 싶은 걸 선택해가지고 적어서 내려요. 그러면 이제 명절 때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팜플렛에 있는 목록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전자레인지, 뭐 도깨비, 방망이, 그리고 토스트기, 그런 게 어떤 건데 혼자 사는 사람이 쓸데기 없는 거 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혹은 다 있거나. 그리고 그 중에 단가 인터넷 찾아보고 단가가 제일 비싸고 보일 만한 걸 이제 선택해서 제출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전자레인지가 제일 비싼 거라고 전자레인지를 제출해 전자레인지를 받으면 이걸 이제 네이버 중고장터 이런 데 올려가지고 현금으로 회수해가지고 용돈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들도 생기고 그리고 괜히 소모적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회사에서 자체 쇼핑몰 이런 거를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회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죠. 포인트. 보상할 때도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경주사 때 혹은 설날, 추석 이런 명절 때도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럼 그 적립된 포인트 내에서 거기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임직원몰 이래가지고 삼성 임직원몰이라든지 현대 뭐 이런처럼 삼성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개념 말고 제가 문화마트 근무하시나도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근무하시나에 임직원몰을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 들어가보면 또 전자레인지부터 쭉 이래 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사업상 증의 사례에 있죠. 사업상 증의 사례. 사업상 증의 사례는 거래처에게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증여하거나 추첨을 통해서 고객에게 그죠? 당첨된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거. 그죠? 이런 게 사업상 증의 사례예요. 그죠? 자, 거래처에게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 이게 제일 많아요. 사업상 증의 사례는. 그죠? 근데 조금만 더 볼게요.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짜로 주더라도 사업성 증여로 보지 않겠다. 사업성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는 간주공급으로 추징을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에 간주공급으로 추징하지 않느냐? 동그라미 1번 견본품, 광고선 전용 재화로 공급을 했대요. 샘플 그 얘기예요. 샘플을 제공을 해야 거래로 파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샘플 제공하는 것까지 부가세를 추징하겠다? 좀 과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간주공급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은 기후문화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재난이 났다, 태풍이 왔다, 쓸어버렸다, 혹은 홍수가 와가지고 잠겨버렸다. 우리 회사에서 뭔가 도움을 좀 주고 싶은데 뭐 돈도 없고 요즘에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이불 만드는 회사인데 창고 안에 오랫동안 안 팔리고 짱 박혀 있는 재고 상품이 많은 거야. 이불이. 이런 걸 보내주는 거지. 이런 것까지 부가세 간주공급으로 과세해버리면
누가 그 이불 이런 거 보내려 하겠어? 그죠? 누가 이런 원조 사업을 하려 하겠냐고. 그래서 이런 거는 간주공부로 과세하지 않겠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정보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저하. 요건 어떤 거냐면 포인트예요. 포인트 적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마트 가서 물건을 샀다.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면 이마트에서 물건 값에 비례해가지고 포인트를 적립해주죠. 뭐 얼마당 몇 점을 적립해주는지 모르겠고 몇 점당 그게 돈으로 얼마 되는지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00원짜리를 하나 살 때 1,000원을 적립해줬다고 가정을 하면 그 1,000원 적립해준 거 그 포인트는 이마트에서만 쓸 수 있다고. 딴 데서는 못 써. 이마트에 가서만 쓸 수 있어. 이런 걸 우리는 자기 적립 마일리지라고 해요. 그럼 딴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가 있습니까? 이런 거. 여기서 물건을 샀는데 포인트 적립해 주는데 포인트가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네. 그죠? 그러면 이 회사 물건을 샀는데 내한테 나중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시아나항공이잖아. 그죠? 이런 걸 제3자가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라고 표현해요.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건 자기 적립 마일리지. 제3자가 보상을 주는 건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정보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저하.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이마트에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 1,000점을 적립을 해줬어. 그게 1점에 1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나는 1,000원치를 살 수 있는 거지. 어디서? 이마트에서. 그래서 이마트에서 껌 한 통을 1,000원치를 샀다 그 얘기예요. 1,000원, 1,000원치. 요거까지는 간주공부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인데? 이마트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 마일리지로 제가 결제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이마트 입장에서는 내한테 껌을 그냥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부가세 과세 없이. 그죠? 그렇지만 간주공부를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자기적인 마일리지 등으로만 결제받고 공급하는 물품이에요. 됐죠? 자, 잠깐 끊었다가 판매 목적 다사업장 단출이 돼서